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의당 부대표 배복주입니다. 이번 5기 때는 여성 본부장이었고요. 이제 6기로 넘어오면서 젠더 인권 본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활동가 교육 받으시는 활동가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성평등 교육으로 주로 이제 젠더 폭력에 관련돼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세 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언론이나 이런 우리 사회 이슈가 됐던 사례를 통해서 이제 성폭력 사례를 좀 보고 성희롱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성폭력, 성차별, 성희롱 개념이나 그리고 뭐 어떤 유형이 있는지, 특히나 이번 두 번째 컨텐츠는 정의당에서 대표 발의한 유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동의 강간죄 관련해서도 잠깐 현행 법률과 비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이제 4기, 5기, 6기까지 넘어오면서 당내의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그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각 지도부마다 고민했던 생각들이 있는데, 이번 6기 때 어떤 방향으로 이걸 운영할 것인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의견도 좀 수렴할 겸 저희가 준비한 안을 설명하는 그런 컨텐츠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성희롱 사례를 최근에 언론에서 나온 사례들을 좀 가지고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를 좀 보시면 이게 여성신문에서 나온 사례인데요. 그 신문사 A 팀장이 그 2년차 후배 기자한테 너 누구누구랑 잤냐? 그리고 너 새로 산 침대 스프링 시험 해봤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대실 타임 한번 쓸까? 등등 이제 성적인 발언과 그리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편을 보낸 사실이 있다. 근데 A 팀장의 주장은 가까운 대학 후배한테 술자리에서 이제 게임하는 연장선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제 진정을 했는데, 인권위는 피해자가 직장에서 불쾌감을 표시하지 못하는 이런 불쾌감을 표현도 못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수치심을 감내해야 됐던 그 고통이 이중적인 고통 상태, 이런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거부 의사가 없어도 성희롱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좀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A 팀장의 주장에서 보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되게 항변하는 요지인데, 사실상 이제 후배 기자가 팀장에게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제 이해, 소위 말해서 이런 감수성을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성적인 불쾌감을 드러내는 말은 피해자가 적극적인 거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제 성희롱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학원에 있는 여성 강사에게 좀 전문적인 모습,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원장이 주문을 했고, 그 주문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미니스커트를 입어라, 스키니진을 신어라, 히리를 신어라, 커피색 스타킹을 신어라, 진한 화장을 해라. 이걸 이제 프로페셔널한 어떤 강사의 모습이다 라면서 이제 원장이 주문을 했는데, 이 여강사는 그래서 굉장히 복장에 많이 신경을 써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원장이 계속 말하는 거는 이렇게 복장을 잘 입어야지 이 강사에 대한 호감이 수강생들이 많이 갖기가 쉽다.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전혀 이제 수강생들의 호감을 높이기 위한 거지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 이게 그 이 어학원 원장의 주장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이제 여강사가 인권위에 진정을 했는데, 인권위는 어떠한 복장이 강사 업무에 이제 그러니까 이를테면
스키니진이나 뭐 미니스커트나 키릴 같은 원장이 요구한 복장이 강사 업무의 수행에 꼭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성적인 매력을 어필하는 권로 조건을 만들었다. 그래서 성희롱이다. 이렇게 이제 인권위가 진정을 한 거에 대한 이제 성희롱이란 판단을 내린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여성신문에 이제 나온 사례이고요. 이게 이를테면 이 사례에서 조금 당원 활동가분들이 좀 유념해서 생각해 볼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런 이제 여성성을 극대화시켜서 성적인 매력을 이제 요구하는 이런 근무 환경을 만들고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이제 성희롱으로 포섭될 수 있다. 이런 지점이 좀 중요한 그 판단의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연합뉴스에서 8월에 나온 기사인데, 이거는 이제 인권위 진정이라보다는 이제 시민단체 이제 갑질 119 센터라는 이제 시민단체에서 이제 갑질과 괴롭힘을 신고받는데, 거기서 몇 가지 성희롱 사례로 접수된 걸 이제 기사에 난 겁니다. 이 상사가 그 사람의 이름이나 직급을 부르지 않고 아가라고 부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직원에게 호칭을 하는 것은 이제 성희롱이다라고 신고를 한 거고요. 이렇게 이게 성희롱이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지만 오히려 그 상사한테 사과는 받지 못하고 집단적인 따돌림을 당했다. 이런 이제 신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이제 아가라는 표현 자체가 되게 여성에게 아가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성적인 어떤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이고, 근데 여기서 이 사례에서는 좀 볼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이 문제 제기를 용기 내서 했지만, 오히려 이제, 그러면 내가 그렇게 부르는 건 미안하다라고 이제 상사가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조직 내에서 그런 상사에게 문제 제기한 걸로 인해서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라는 것이 좀 이 사례에선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제 이것도 연합뉴스에서 나온 그 기사인데, 그 말을 잘 들으면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성희롱을 이제 일삼던 상사를 회사에 이제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해자와 친한 상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신고한 피해자에게 인사도 받아주지 않고 업무 자체를 공유를 안 해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인사상의 어쨌든 그 좋은 조건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는 어떤 그 이익을 공유시키면서 그 직원에게 이제 성희롱을 계속 한 사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인사상 불이익도 불이익이지만 인사상 어떤 이익을 주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여성 직원에게 접근해서 정규직 전환이라는 그 조건을 달면서 성희롱을 하는, 그게 또 사실 이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에게는 또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정규직인 여성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런 상사의 성희롱 원사에 대해서 그냥 참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좋지 않은 환경, 이것도 굉장히 문제다. 이 지점도 좀 주목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더 문제는, 그래도 내가 어쨌든 이게 참 문제다라고 회사에 신고를 했어요. 이거 나 성희롱 받았다 라고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그 회사에서는 그 상사와 친한 상사들은 오히려 인사도 안 받아주고 이 사람에게 업무도 공유 안 해주는, 그러니까 이것도 2차 피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이제 신고센터에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분들이 사실상 좀 신고가 이제 복합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성희롱으로 신고가 그러니까 성희롱, 괴롭힘, 그리고 2차 피해까지 쭉 이렇게 연결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그 센터에 좀 있다고 뉴스에 계속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사례와 또 조금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두 개가 더 있는데요. 하나는
이거는 이제 뉴시스에서 이제 나온 언론에서 제가 본 건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항상 이 직장인 A씨 같은 경우에는 그 팀장이 옷에 대한 지적을 이제 많이 한다고 그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A씨가 어떤 식으로 이제 옷에 대한 지적을 하냐면, 핫팬츠나 미니스커트 입고 출근하는 게 아닌데도 지적질이 심하다. 그래서 외투를 입으면 그러니까 외투 같은 걸 입으면 이제 이런 거 입고 다니지 말라라고 하고, 가방에 대해서는 아줌마들 시장 바구니 드는 거 아니냐, 들고 다닌 것 같다. 들고 다니지 마라. 그리고 또 A씨는 심지어 그 팀장이 얼굴과 몸에 대한 이제 품평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그래서 A씨는 제일 이제 좀 불쾌감을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뒷모습을 보니까 엉덩이가 토실토실해졌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거래처 손님이 오면 얼굴 예쁜 사람이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커피 대접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적으로 사실 이제 일상적으로는 항상 옷에 대한 지적, 가방에 대한 지적, 뭐 이런 지적들을 하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직접적인 성희롱 언사로는 이제 뭐 엉덩이가 토실토실해졌다, 이런 얘기라든지, 아니면 예쁜 사람이 커피 대접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성희롱을 피해를 입었다, 이런 신고를 또 이제 이런 제보가 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건 아마도 일상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 이제 일어나는 일 중에 좀 이런 특정 신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되게 성적인 불쾌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달에 나온 뉴스인데요. 이건 인권위가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직장운동부, 이를테면 서울시청 소속의 핸드볼팀, 뭐 이런 식인 거죠. 아니면 뭐 어느 시청의 무슨 축구팀, 이런 식으로 이제 직장운동부 산하에 있는 선수들 4,069명 정도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응답한 1,251명 중에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라고 이제 답변하신 분이 309명 정도 돼요. 근데 그 309명 중에 여성 선수가 73.8%, 그러니까 228건 정도 되는데, 상당수죠. 이제 거의 한 73% 정도가 여성이었고, 한 27% 정도가 남성 피해자, 81건이 이제 남성 선수였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여성 선수들이 경험한 이제 성희롱 피해를 보니까 제일 많은 게 성적인 농담.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신체 부위나 외모를 가지고 이제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게 10.5% 정도 가장 많았고, 두 번째가 이제 불필요한 신체 접촉. 이게는 어떤 거냐면, 괜히 이제 어깨를 잡는다든지, 볼을 꼬집는다든지, 아니면 허벅지를 만지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게 지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뭔가 친밀함의 표시인지, 아니면 성추행인지, 되게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는 불쾌한 신체 접촉이 꽤 많이 어떤 경로든 있었던 거죠. 그게 한 8.4% 정도, 52건이 있었고, 또 이제 듣고 싶지 않는 음담패설, 이런 것들이 한 7.6%, 그리고 800에나 마사지 해달라고 하는 게 한 5.5% 정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년에 이제 올해 뭐 계속 이제 올해 뭐 심석희 선수라든지 최숙현 선수라든지 이렇게 여성 선수들의 이제 이런 이제 안타까운 일들을 뉴스로 많이 접해서 인권위가 최근에 이제 그 직장 운동부 선수를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해봤더니, 여전히 아직도 뭐 응답자들 중에 이제 그래도 4,069명 중에 309건이면 적은 건수는 아니거든요. 그런 건수로 대답한 걸 보면 여전히 뭐랄까 스포츠계의 또 성희롱 사안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워낙에
이 스포츠계의 이 성희롱 사안 같은 경우에도 직장보다 더 엄격한 이제 뭐랄까 서열 그리고 지휘 감독 관계가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선수들이 되게 취약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 이 선수들이 이런 성희롱이나 이런 성추행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되더라도 빨리빨리 신고하거나 제때제때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좀 이 사례를 통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직장 내 성희롱 사례를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2018년부터 꾸준히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미투 운동이 많이 이제 미투 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미투 운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권력형 성폭력 사례가 가장 많이 드러난 사건이 아닐까. 그래서 조금 뭐랄까 이 우리 당원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다 아시는 사례지만 한 4가지 정도만 제가 좀 사례를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위력을 이용한 이제 성폭력 사례, 즉 권력을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 사례를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아마도 아시겠지만 연극계에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그 연출가 이윤택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99년부터 2016년까지 그 연습을 하는 연습 대상, 그러니까 뭐랄까 연극에 이제 입문해서 지도를 받는 훈련생이나 배우들에게 이제 상습 추행이나 업무상 위력 간음 추행 그리고 뭐 유사 강간 치상 이런 제목으로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피소를 당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고 이 사건이 이제 재판을 저도 같이 이제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너무 긴 시간 피해가 있었는데 다 공소시효가 많이 지나 버렸어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6명의 피해자만 이제 공소시효가 적용이 됐고, 그 중에 이제 인정된 제명이 이제 상습 강제추행이랑 유사 강간 치상, 요 혐의가 이제 인정이 돼가지고, 지난해 이제 2019년 7월 24일 날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을 했죠. 징역 7년, 그리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아동 청소년 취업 제한 10년을 확정을 이제 해서 이분은 이제 확정이 돼서 지금 이윤택 씨는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죠.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연극계라는 이제 문화예술계 안에서 이런 영향력 있는 연출가는 이 배우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자기가 이제 입직을 하는 통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절대적 영향력, 그것이 바로 지금 그 영향력이 바로 위력으로 이제 작동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선출직 공무원이었죠.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 씨. 안희정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가 수행비서였는데, 이분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소가 제기된 건수는 10건입니다. 이제 강제추행 4건, 업무상 위력추행이 1건 있었고, 업무상 위력 간음이 4회. 그래서 총 10회. 아마 강제추행 건이 5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5건. 그리고 업무상 위력추행이 1건이고, 업무상 위력간음이 한 4건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총 10건의 이제 공소가 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피소가 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1심에서는 이제 위력은 안희정 씨한테 존재했는데, 행사는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무죄가 선고가 났었죠. 그래서 되게 많은 이제 많은 이제 미투 운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당사자분들이 이제 서부지검 앞에서 이제 집회도 하고 그래서 되게 이제 그때 많이 울분이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이제 2심에서는 뒤집어졌어요. 이제 판결이 어떻게 되냐면 행사하지 않는 위력은 없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위력은 없다. 이런 이제 우리의 슬로건이 좀 있긴 했는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인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여기 2심 판결문에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성인지 감수성을 기반해서 봤을 때, 이 사건은 위력 성폭력으로서 이제 안희정이라는 이제 도지사가 수행비서에게 일상의 절대적 위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연장에서 성적인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 위력은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그 성인지 감수성으로 봤을 때 그 관계 안에서 이 피해자가 적극적인 방어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되고 그런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2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가 됐고 2019년 9월 9일 날 이제 최종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서 지금 안희정 씨도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례는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셔서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평군수 안병호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5명의 피해자에 의해서 피소가 됐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은 긴 시간 재판을 해서 2019년 1월에 1심에서 그러니까 1년 6개월 그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리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취업 제한 3년을 선고받았죠. 근데 이 안병호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자기가 공직으로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 지역사회에서 이제 그 지역민과 그 관계자, 그러니까 그 군청 안에 있는 여성 그 직원들 다 포함해서 한 5명 정도 피해자가 피소를 한 사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이 군수라는 지역의 이제 지역 군수로서의 자기의 어떤 권세와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이제 추행을 했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거죠. 이 마지막 사례는 또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보긴 했을 건데요. 아직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 에티오피아 대사 김문아 씨인데요. 그 이분이 2015년에 부하 직원에게 부하 직원들하고 이제 들이 이제 위력 간음이라고 해서 관용차에서 이제 뭐랄까 부하 직원을 관저에서는 위력 간음을 한 혐의고요. 그러니까 성교까지 이른 거죠. 그리고 2017년에는 관용차 안에서 위력 추행을 했던 2건이 피소가 됐는데 이것도 사실 이제 굉장히 긴 공방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2019년 7월 22일에 그 위력 간음, 위력 추행이 다 인정이 돼서 대법원까지 다 확정이 됐습니다. 징역 1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그 취업 제한. 아마도 이분은 이제 1년이 이제 됐으니까 출소를 했을 겁니다. 어쨌든 요렇게 지금 뭐 언론에 굉장히 뭐 위력 성폭력에 관련된 얘기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위력 성폭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률에서는 성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위력이라는 것이 위력이 이제 행위의 수단으로 적용이 되려면 전제가 되는 것이 업무상 관계에 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지휘감독과 혹은 고용관계가 유지된 고용관계에 있는 그래서 업무상 위력이라는 것은 업무 관계에 있어서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이제 이런 추행이나 간음을 했을 때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이런 위력 성폭력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 미투 운동이 그런 위력 성폭력이 얼마나 권력형 성범죄가 얼마나 이제 심각한지를 많이 알려낸 어떤 성과도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저항의 목소리, 위력 성폭력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이제 많이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법원도 이제 위력 성폭력에 관련돼서 좀 많이 이제 성인지 감수성에 의거해서 재판을 하게 되는 어떤 사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사례를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좀 개념적 두 번째 컨텐츠는 약간의 이제 개념들을 좀 정리해 나가면서 좀 이 법률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성별 권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별에 따른 이제 권력이 어떤 식으로 배치되는가 이런 문제인데요. 결국은 이제 그 성별 권력이라는 게 성별에 따른 차이가 분명히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이가 있죠. 당연히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 이 차이 이제 아주 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성은 이제 임신 출산이라는 재생산 권리, 그러니까 혹은 임신 출산의 행위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이런 차이, 임신 출산을 한다는 이 몸의 차이가 이 차별로 정당화되는 문제가 되게 이제 성별 권력에서 되게 문제인데요. 이를테면 임신 출산을 할 수 있는 몸이 아닌 몸과 그렇지 않은 몸의 차이로 인해서 결국 육아를 이제 여성이 해야 되는 것으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 육아 때문에 업무에 배제된다든지 아니면 경력이 단절된다든지 아니면 뭐 임금을 차등하게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이 뭐랄까 차별이 되는데 이 차별이 사실 굉장히 정당화된다는 거죠. 이 성별 권력이 작동되는 기제 중에 하나가 중요한 건 성별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결국 차별로서 이제 구성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성별 간의 권력이 발생이 되고 이 권력의 권력으로 인해서 사실 여성은 다시 그 자기의 성적인 성 역할 안으로 이제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여성에게 주어진 성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많은 경쟁 체제 안에서 여성은 뭐랄까 이제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는 그런 이제 구조로가 계속 재생산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성별 권력으로서 우리가 이제 조금 눈여겨볼 만한 거죠.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성별에 대한 차이가 차별로서 그러니까 성별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 역할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별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별 권력을 이제 만들어내는 이런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양육은 여성의 이제 몫이다라는 이제 성 역할 고정관념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여성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양육의 부담을 당연히 자신들이 가져오면서 그 부담이 증가되고, 그래서 육아를 이제 성 역할로서 육아를 하게 되면 그 육아로 인해서 여성 근로자는 업무 효율성이 저평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이 정당화되는 이런 요게 이제 성 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한 여성에게 불리하게 대우되는 어떤 과정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그럼 개선해야 될 건데, 어떻게 하면 성평등하게 가져갈 건가, 이런 이제 고민을 좀 해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남성들이 육아를 같이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 같으면 남성 육아휴직을 좀 점차 증가시키고, 그래서 여성이 직장으로서 직장 복귀가 원활해질 수 있도록 해서 경력 단절을 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성 노동시장에 이제 진입할 때 이제 성차별을 계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 예로서 이런 겁니다. 예인 건데, 여기에는 이제 남성 육아휴직을 증가한다라는 그 배경에는 결국은 이제 기업이나 국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는 노동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성인지 감수성은 이 성별 간의 차이가 아까 있고 그 차이로 인해서 차별이 되게 정당화된다. 그래서 성별 권력화가 된다.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해서 일상에서 어떤 차별과 권력의 불균형함이 생기는지를 인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당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일상에서 그런 고민들도 있으실 거고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이제 성인지 감수성을 이제 젠더 폭력으로 연결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성인지 감수성의 이제 우리 한국 법원에서 첫 인용한 판결문이 2018년도 4월 12일 날 이제 나온 판결문인데요. 이 판결문을 잠깐 이제 소개시켜 드리면, 이 판결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제 성희롱을 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학원생들하고 대학생들에게 성희롱을 해서 그것이 학교 안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교수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 무효다라고 해서 이제 징계 무효 소송을 낸 사안입니다. 근데 이제 법원이 이 징계가 이제 부당한지 아니면 이 징계가 정말 무효인지를 판단하는데, 그 판단에 당연히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징계가 합당하다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 법원에서. 근데 그 법원에서 이 징계가 합당하다는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인용한 것이 성인지 감수성인데요. 잠깐 보시면 그 법원이 성희롱 사건을 성희롱 관련 심의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는 걸 전제하면서 우리 사회는 이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이 있고 구조가 있다.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그것을 문제로 삼는 과정에서 이제 부정적인 반응이나 여론의 어떤 불이익한 처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고, 그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유념해야 된다, 법원에서. 이제 법원이 소송할 때 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젠더폭력, 성인지라는, 성희롱이라는 것을 할 때는 요런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2차 피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원이 이런 판결문에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학생들이 이 교수에게 자기가 불이익이 생기고 자기가 되게 여론에 좋지 않은 어떤 반응을 받을지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이제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제기하는 그것이 결국은 되게 이런 피해자들이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 사안이 굉장히 성차별에서부터 기인되고, 그것을 감수하고 얘기하는 그 맥락을 이해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2018년도 4월 12일 진짜 미투 운동이 막 한국 사회에 되게 불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 법원에서 이런 부분을 판결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걸 판결문에서 받아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젠더폭력은 그냥 그럼 뭐냐. 젠더폭력이라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이제 성별 권력 구조나 이런 성인지 감수성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때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 성차별적인 우리 사회 문화나 구조가 이 소수자들,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소수자들에게 이 발생을 하는 젠더를 기반한 폭력이다. 즉,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성차별 사회에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성을 기반으로, 젠더를 기반으로 한 폭력에 많이 노출된다. 이것이 이제 젠더 폭력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구체적인 개념으로는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성매매, 스토킹, 뭐 디지털 성범죄, 뭐 이런 것들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젠더 폭력을 조금만 더 이제 당원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 더 해보시면, 젠더 폭력을 다룰 때 이제 현장에서나 피해자들이 많이 호소하는 어려움이 어떤 거냐면, 이제 피해자 다움에 대한 강요. 그러니까 이럴 때면 피해자는 통상적으로 이래야 된다. 피해자의 태도는 이래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러니까 전형적인 통상적인 사항을 피해자에게 기대하거나 피해자에게 요구하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피해자 다움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통상적인 어떤 피해자 사항에 부합되지 않으면 되게 꽃뱀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런 이제 백래시를 이제 하게 되거나. 근데 사실 안희정 사건 2심 판결문에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이 쓰여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는 다양하게 모습과 태도를 보일 수 있다. 피해자가 어떤 통상적인 사항이 있다고 주장하는 표고인 변호사 측의 주장은 매우 편협한 시각이다. 이런 식으로 일괄한 이제 판결문에 그렇게 쓰여 있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당원분들도 피해자 다움에 대해서 혹시 편견을 갖고 있거나 어떤 통념을 갖고 있다면, 그런 거는 피해자는 다양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피해는 말씀드린 대로
원피해를 굉장히 연속하게 만드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경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권력 관계를 이용한다. 이 위력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힘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에 대한 구체성에 대해서 좀 젠더 폭력에서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의 유형과 피해자의 어떤 유형을 보면 대체로 이 권력 관계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이고 권력을 행사하고 악용하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사람은 가해자 집단으로 많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인지 감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상에서 이제 성차별적인 구조와 문화가 어떤 식으로 장벽과 불균형을 낳는지를 인지하는 이런 일상의 감성이 부재하기 때문에 젠더 폭력이 많이 발생되고, 뭐 왜곡된 성문화가 되게 수익 구조와 연결된 성문화라든지 남성 중심의 되게 폭력적인 성문화라든지 이런 여성을 되게 수동적인 어떤 대상화하는 이제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을 또 해보시면 우리 사회에 이런 젠더 폭력이 왜 발생되는지 또 연결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조직에 있다면 되게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가 굉장히 이제 거기에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굉장히 이 조직에서 성희롱이나 이런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되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걸 좀 젠더 폭력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당규에 있는 내용을 아주 이거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 당규의 성차별은 되게 이제 아주 폭넓게 저희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 성별 이 세 가지를 다 기반해서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이 성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당규의 성폭력도 상당히 넓게 이제 저희가 포괄하고 있죠. 사이버 환경이나 이런 일상적인 오프라인 환경 모두 다 포함해서 이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그리고 환경적 폭력을 다 통칭해서 이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거다. 자기결정권은 되게 기본권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지금 당규에는 상당히 넓게 성폭력을 지금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당규 안에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2차 가해까지 저희가 사실 법률적으로 현재는 데이트폭력, 스토킹 2차 가해는 뭐 이제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에서 이제 약간의 정의적인 조항은 있지만 처벌 규정은 별도로 없지만 어쨌든 개별 처벌법은 다 없는 상태예요.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법이 있지만 이제 우리 당규에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징계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 세 가지 성차별하고 그 성폭력 그리고 이제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뭐 그리고 스토킹 2차 가해까지는 저희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건 당규에 있는 좀 내용이고 요거는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 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이제 성희롱을 규정하고 있고 이거는 사실 이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좀 약간 의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금 아까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느끼는 행위를 말하고요. 그러니까 소위 언동이죠. 이제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말과 행동을 다 합쳐서 이제 성희롱 개념으로 다 포섭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률적인 개념으로는 이제 지위를 이용해야 되고 그 지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적인 언동이나 성적 굴욕감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니까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성 지위를 이용했거나 아니면 상호간에 이제 업무에 관련성이 있거나 이건 오화죠. 이 둘 중에 하나이거나 요런 걸로 인해서 이제 성적 운동을 해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이제 발생하게 하면 성희롱이다라는 게 이제 법률적 개념이고 적용 범위는 이제 뭐 우리 당규에는 모든 당원이 다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 모두 당원이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한쪽이 당원인 경우에도 저희 당규에는 적용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당규에는 이렇지만 이제 법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위를 이용했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요거죠. 그리고 이제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동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각적, 언어적, 뭐 육체적인 언동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희롱은 이제 아마 이 인권위에 나온 사례인데요. 아까 그 사례와 거의 흡사합니다. 이제 언어적인, 육체적인 행위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제 성폭력이나 형법, 성폭력특별법이나 형법으로 이제 고소가 가능하지만 언어적 행위 같은 경우에 이제 형사적 고소는 안 되고 인권위에 진정을 하는,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형태인데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 성희롱의 언어에 들어가 있죠. 뭐 여성의 몸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뭐 야동 맞냐, 뭐 남자가 허벅지 튼실해야 된다, 여직원이 많아서 여자 나오는 술집에 갈 필요 없다. 이런 식은 다 이제 뭐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 성희롱으로 인정한 언어적인 성희롱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성폭력에서 그 현행 법률하고 저희 당 유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32장의 주요 개정의 내용을 좀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요쪽에 화면으로 보시기에 왼쪽에 현행 법률이고요. 여기가 이제 저희가 이제 정의당에서 발의한 형법 32장 개정안입니다. 그 297조, 우리 지금 현행법에는 297, 297조 2, 298, 299 요렇게 있다. 기본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잠깐 설명해 드리면 297조 강간은 어떤 거냐면 그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물리력을 사용해서 사람을 이제 간음한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강간했다라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은 꼭 예전에는 부녀라고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게 2010년에 바뀌었죠. 2013년에 이제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요거는 이제 행위 수단이 반드시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폭행 협박이 있고 이제 간음 행위, 이를테면 성기와 성기의 이제 그 성교 행위가 있어야 된다. 요게 핵심이고요. 유사강간이라는 것은 꼭 성기와 성기가 아니더라도 폭행 협박으로 이제 구강이나 항문이나 이제 이런 신체에 이제 한마디로 이제 성기와 다른 신체, 다른 도구, 이런 식의 이제 결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런 게 유사강간이고, 그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을 써야 되고, 또한 폭행 협박을 쓰는데 이 성기와 상관없는 다른 부위를 추행했을 때 강제추행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99조 중강간 중강제추행은 이제 술이나 뭐 이런 약물을 먹여서 심신상실이나 저항이 전혀 불가능한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이제 처벌하는 요런 이제 세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유심히 보시면 당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성인 사건은 행위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기를 중심으로 이제 행위가 행위의 구분이 되는 그런 방식이죠. 그리고 이제 중간간이라는 건 폭행 협박을 쓸 필요가 없는,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죠. 근데 이제 저희 당에서 이제 발의한 것은, 여기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폭행 협박이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의 폭행 협박이어야 되면, 우리는 지금 체협의의 폭행 협박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체협의의 폭행 협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당사자가 폭행 행위자가 폭행을 사용하는 사람이 폭행의 이제 피해자가 전혀 이것을 제압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 협박의 정도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저항을 했을 때 그 피해자가 가해자를 제압하게 되면 사실 그 폭행 협박으로 여기서는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만큼의 물리력을 썼느냐, 행위자가 이 피해자가 전혀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 협박을 썼느냐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제 이 폭행 협박을 입증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고, 거기에서 이제 처벌의 공백이 많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이죠. 그래서 저희 이제 유호정 안에서는, 저희 정의당 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이제 폭행 협박이 아니라 상대방이 동의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폭행 협박을 썼느냐 안 썼느냐가 기본 구조가 아니라 동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이걸 비동의 강간죄, 저희 당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동의 없는 사람과 이제 성교한 경우에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강간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고, 이제 요럴 때는 1년 이상 징역을 처하고, 요거 아니고 폭행이나 협박이나 또는 위력위계, 위계는 여기서 개는 속이다는 뜻이거든요. 속임수. 위력은 아까 제가 미투 운동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이제 힘, 물리력인 힘,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 이런 위력. 이 네 개의 수단을 써가지고 사람과 성교하면 이제 3년이라고 좀 더 중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중간간을 일로 올려서 아예 그럼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제 요 위에 상황하고 똑같이 이제 요 항과 3년 이상과 똑같이 처한다. 요렇게 이제 저희는 기본 구조를 바꿨고요. 그리고 이 장의 이름도 성적인 침해의 죄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동의 없는 성관계가 이제 침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성적 침해로 굉장히 이 조항 자체를 포괄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근데 왜 이게 삭제됐을까, 유사강간이, 이런 의문이 되실 건데, 유사강간이 삭제한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성교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297조도 간음이에요. 실제로 성교하는 걸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여기서도 299조도 간음이란 말을 쓰는데, 간음은 이제 뭐지요? 이제 이를테면 배우자가 아닌, 서로의 부부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성교를 한다, 뭐 이런 취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성교보다는 좀 좁은 의미인 거고,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간음은 성기와 성기의 결합만을 얘기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성교는 성기를 이제 뭐 꼭 성기의 결합뿐 아니라 유사한 성행위도 다 성교에 포함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당원 여러분? 어쨌든 간음은 성기와 성기의 만의 어떤 결합만을 표현한다면, 성교라는 것은 성기와 도구, 성기와 신체, 성기와 성기를 다 포함한 행위를 다 포괄하는 단어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사강간이란 말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폭행, 협박, 위계, 위력으로 성교한 사람, 이렇게 한다면 성기가 아니더라도 성기와 뭐 손가락 추행, 이런 것도 다 여기다 들어가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 삭제를 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제추행도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것 말고도 몇 가지 이제 뭐 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당원 여러분들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행위수단을 위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4가지 위력 성폭력 사례 말씀드릴 때, 성인들은 업무상의 위력만을 인정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기본 형법에 위력을 성인에게도 수단화되면 굳이 업무상은 안 따져도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도 처벌이 된다. 요게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 법안은 지금 우리 국회에 법안 법안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전체 법 발의안은 다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 사이버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이용한 성폭력, 그리고 허위 영상물 반포, 촬영물을 위한 협박 강요, 요것이 이제 지금 현재 텔레그램 N번방 이후에 조금 더 이제 조정되거나 추가된 겁니다. 이제 촬영은 여러분들이 촬영 자체는 동의한 촬영은 처벌하지 않고, 의사에 반하는 촬영은 이제 처벌합니다. 그리고 유포 같은 경우에는, 유포나 이제 유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그 촬영한 것 자체를 이 사람이 동의된 촬영물이라 하더라도 유포하면 처벌을 받아요. 근데 어쨌든 유포 자체도 중요하지만, 유포를 또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찍은 영상인데 이거를 같이 다시
성적인 어떤 대상으로 재가공을 해서 유포하는 것도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협박 강요도 처벌로 넣어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 촬영물을 이용해서 이제 협박하는 거, 강요하는 거는 처벌 조항에서 많이 이제 공백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협박하는, 그러니까 촬영물을 이용해서 이제 내 촬영물이 있다라는 걸로 이제 협박하는 것, 이것도 이제 성폭력으로 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체적인 파령 유포, 재유포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 동의 없이 촬영하는 거, 동의 없이 유포하는 거,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 그리고 다운받고 그것을 또 유포하는 것, 다운로드한 것도 이게 불법 촬영물을 다운받아서 재유포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정통망에서 처벌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익을 위해서 이제 대량으로 다운로드, 업로드 하는 것도 다 이것도 전부 이제 법적인 처벌 조건이 되는 거죠. 네. 저 이제 마지막 컨텐츠로 저희 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처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확정된 처리안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의견도 수렴하는 거, 뭐 이러기 위해서 이제 이 안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의견 수렴을 받지 못하지만 강의를 들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은 의견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의당에서는 여기에서부터가 지금 공식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조사를 의뢰하고 사건을 구제 신청하면 이제 단기에 넘어가서 단기가 조사를 개시하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아마 저희들이 지금 공식 당 절차이고요. 저희가 이제 근데 조금 처리 방안에서 요 공식 절차 이전 단계,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해서의 초기 단계를 조금 강화하는 처리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해서 이제 만약에 사건이 발생하고 상담 신청을 하고 제보를 하고 접수를 받고 상담을 하고, 이게 지금 조사가 필요하다?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예스, 얘가 되면 여기에 이제 우리 공식 절차로 넘어가고,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 라면 이제 상담은 종결하고 이제 이건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 의사인데요. 피해자가 공식적인 절차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종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피해자 일상 지원을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이제 근데 여기 그러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럼 당원인들이 어디에다가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통로가 좀 명확했으면 한다라는 게 저희 이제 안의 핵심적인 건데요. 그래서 보충 상담을 좀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좀 만들자라는 걸 이제 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충 상담 창구가 시도당별로 만들어지면 이제 여기서 이제 상담을 해서 피해자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각각의 솔루션을 좀 제시하는 거죠. 뭐 이를테면 나는 이 사건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수사 의뢰하는 정보를 드리는 거고, 아니면 나는 외부 기관에 신고를 하고 싶다. 그러면 외부 기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정보를 주고, 아니면 나는 우리 당에서 징계를 받았으면 한다라고 의사를 내면 우리 당의 징계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고, 만약에 근데 나는 공식적인 절차는 원하지 않는데, 이제 그 행위자가 징계받는 건 원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사과는 받고 싶다. 그래서 그 사과를 좀 진심 있게 해주면은 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다. 사과 받고 싶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과를 받기 위해서 어떤 조정 절차나 어떤 협의 절차가 필요한지를 피해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 사과받고 싶다는 피해자 의사를 이제 사실상 요 이전 단계에서 최대한 그 지역위원회나 아니면 혹은 시도당에서 그 조정하는 방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정리하면 어쨌든 최초로 상담 창구에 상담을 했을 때 피해자 의사를 최대한 존중을 해서 형사처벌의 요구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외부 기관의 진정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우리 당의 징계를 원하는지, 아니면 뭐 이런 공식 절차가 아니더라도, 뭐 물론 사과도 공동체적인 해결이고 공식적인 절차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이제 징계 절차가 아닌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을 때 어떻게 조정하고 협의하는가. 크게 이 네 가지가 만약 있다면 이 네 가지에 대한 솔루션을 이제 같이 이 고충 상담 창구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초기 작업을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번 안에 이제 좀 핵심적인 안이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아직 6기에 통과가 된 건 아니고요. 조만간에 이걸 좀 논의를 좀 구체적으로 해서 뭐 혁신위 권고 사항에 이제 한라인 개설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혁신위 안과 지금 여기 6기로 넘어온 요 안과 요걸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당에 가장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최대한 빨리 6기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많이 주시면은 가능한 한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해서 가장 적절하고 우리 당에게 필요한 초기 운영 방식을 좀 함께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제 방안 안에는 저희들이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거를 적어놨는데 여기에 이제 뭐 제가 설명드린 세부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근데 여기 조금 이제 중대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중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특정이 된다라는 경우에는 단기위원회가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 조사 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가 조사 신청을 접수했을 때 바로 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시 시점은 어쨌든 피해자의 의사가 조사 신청이 있어야지만 개시될 수 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지도부나 조직 책임자들이 해야 될 것은 이제 2차 피해 방지와 그리고 이제 2차 피해 방지라는 건 그거죠. 피가해자 공간 분리, 피해자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에 대한 상담은 뭐 대체로 다 아시겠지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다 아실 내용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충 상담 창구가 마련돼서 고충 상담 창구에서 상담을 하시게 되면 가장 이게 유념해야 될 것은 이 고충 상담 창구는 그야말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예단하거나 판단을 미리 해서 이렇게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충분히 피해자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피해자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에게 항상 피해자 잘못이 아니라는 걸 인지시키고, 그리고 항상 본인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그리고, 결국 이제 피해자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쟁점이 어떤 건지를 듣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들었을 때 내가 이거는 우리 당에 이제 어떤 기구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도 이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피해자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상담을 받고 정보를 제공받는 게 굉장히 권리로서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위자죠. 행위자는 사실, 행위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일 중요한 건 행위자의 개인의 문제로만 해석하는 건 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문화와 구조에 의해서 이제 이런 행위가 발생되는 거라는 거를 좀 생각하고, 행위자는 평소에 자기의 태도와 생각을 좀 이렇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계기로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항상 이제 자기 의도와 동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보다 피해자가 왜 이 문제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경청하는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충 상담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책임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만 미리 이 사건에 대해서 성폭력이다 아니다. 그렇다 안 그렇다. 이거를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제 고증상담원이 그걸 하기보다는 가장 피해자 입장을 견지하면서 어떻게 조력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읽어보시면 다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인, 당사자도 아니고 고충상담원도 아닌 주변인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적극적인 어떤 개입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 개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 피해자 이 의사를 어떻게 얼마나 내가 존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불필요하게 이제 막 이런 주변에 이런 말들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하면 내가 어쨌든 일상적으로 내가 필요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신고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이제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다 아마 교육을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키워드는 그런 거예요. 일상의 성인지 감수성을 장착하고,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를 얼마나 우리가 존중하고 있고, 그리고 피해자 의사에 따라서 좀 사건을 최대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고, 그리고 당과 지도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조속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사건 처리할 때 저는 60%는 이런 걸로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떻게 조치하고 어떤 감수성으로 이걸 해석하고, 그리고 그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되게 그런 것들이 진술의 신빙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신빙성이 높은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당내에서 충분히 이 사건을 합리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가, 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 입장을 견지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당에서 이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서 그 결정을 되게 성인지 감수성을 기반해서 판단하는 것, 그 주변의 지지와 주변의 조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제 교육 통해서 그동안 알고 계셨던 것도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을 거고, 또 이런 것도 있었구나, 또 이런 또 생각도 하시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일상에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상대방, 같이 우리 조직 당원들의 모임이나 아니면 조직, 지금 활동가들이니까 다 조직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의 동료를 동료로서 인식하는 것. 그러니까 이를테면 성적인 대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동료성을 가진 나의 동료로 인정하는 것, 인식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고,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조직 구성원이 하는 일은 굉장히 존중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신분을 다지거나 가시하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접촉이나 성적인 발언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되게 친한 관계에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근데 그 둘만의 또 관계가 계속 되는 게 아니라 또 관계는 확장이 되기 때문에, 저도 많이 이제 늘 반성하고 성찰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원 활동가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조금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는 것이 또 일상적으로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폭력뿐만 아니라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조직 내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폭력을 예방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좀 사려 있게 생각하고 존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 타인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사려 깊게 생각되고 존중한다면, 그런 괴롭힘이나 폭력 문제, 성폭력 문제가
그게 많이 일어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급이나 지위, 고용관계와 상관없이 언어를 좀 가능하면 존중하는 언어로 쓰자. 이런 걸로 대화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성폭력이 또 발생을 하게 되면 주변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개입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모두가. 이런 생각을 또 좀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피해자를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이제 2차 피해를 발생하지 않게 한다. 이것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평등한 조직 문화에 대한 일상적인 노력을 통해서 정의당이 좀 더 평등한 조직 문화, 그리고 성평등한 조직 문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질문이 있으신가요?는 이제 지금 온라인으로 교육하니까 질문은 별도로 주시면은 답변할 수 있는 거는 답변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평등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